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의 수명과는 다르게 요즘 기업의 수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변하고 기업 인수합병도 점점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장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얼마나 되나 통계를 봤더니 2010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 개가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한 7개 뿐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2만 2천 개나 되는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 가운데 증시에 상장된 회사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4%는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장수기업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열어서 자유로운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활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과연 창업시장과 중소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조성될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오늘의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스튜디오에서 매일 얼굴을 보다가. 네. 예. 첫 소식은 통상 관련한 얘기네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네네. 이 내용이 일단은 우리는 세탁기 부품은 좀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군요. 지금 이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 쪽에 이걸 요구한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 중에 하나가 이 부품은 좀 제외해달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세이프가드를 막겠다라기보다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돼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자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그 LG하고 삼성 관계자들까지 모여서 이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책회의 다음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난 5일 날에 있었던 미국의 예비 판정에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의 월풀이라는 회사가 자국 내 세탁기 산업에 이 우리나라 두 회사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어떻게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세탁기는 그 안에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사실 국내에서 세탁기를 많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쪽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돼서 오는 저가의 이 세탁기들을 막는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책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세탁기는 대상에서 제외하자. 요걸 우리가 좀 요구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부품도 좀 제외를 하자. 이렇게 미국에 요청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하, 예. 아니면 미국에 지금 LG나 삼성이 둘 다 세탁기랑 가전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탁기 공장이라는 게 그 결합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합만 해서 미국 생산이라고 팔면 세이프가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세이프가드라는 건데 세이프가드라는 게 결국 양쪽이 무역을 하다가 네. 어느 한쪽이 좀 불만이 있거나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 세이프가드라고 부릅니까? 미국에서만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예.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년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산업부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무역이라든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뤘던 최근에는
거의 꺼내 들지 않던 카드인데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국 산업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10년 지난 카드를 이제 최근에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국 내 산업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나 아니면 무역 제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안이 미국에 있고요. 여기에 그 근거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이프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들어보죠.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네. 보러 가서 표를 한 장 사면 거기에는 뭐 다양한 이것저것이 붙어 있어요. 특히 영화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과금이 있는데 이게 네네. 정부가 좀 뭔가 손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흔히 이제 부과금이라는 이름들로 많이 붙어 있고요. 이를 준조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세금은 아닌데 거의 세금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지도 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02년부터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전문기관 그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부담금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단위로 전체 평가를 해오다가 예. 2010년부터 전체 항목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매년 한 부분씩 해서 3년간 전체를 평가하는 걸로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산업, 환경, 문화, 금융 분야의 이런 부담금들, 자질구레한 부담금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42개의 부담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그 아까 영화산업 상영관에서 내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영화 상영관 부담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고 또 해외 나갈 때 나가는 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1개 항목이 그 2015년도 기준으로 3조 한 4,600억 원 정도를 거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소개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라고 하면 폐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매번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심사를 받아서 네. 예산을 쓰는 게 늘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에 붙은 부과금을 붙이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계속 남용되고 있고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표 한 장에 얼마나 붙어 있어요? 네. 이 영화발전 기금 또는 이런 등등의 기금이? 영화관에 가서 이제 만약 뭐 시간대마다 가격이 좀 달라서 10,000원짜리 입장권을 샀다라고 보면은요. 네. 관객들이 3%가량의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0원 정도 부담금을 내왔다. 실제 영화값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만 예,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면 예. 들어가는 입장객들한테 돈 좀 걷는 게 명분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합당한데 과도하게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그 고쳐서 존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 상영관 입장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존치는 하되 조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해만 해도 이게 한 500억 원 거쳤거든요. 2008년도에 270억 원 거치던 게 2배 이상 거치고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영화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낮춰도 된다. 부담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된다고요. 출국 납부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보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는 출국자들에게 1인당 10,000원씩 걷고 있거든요. 이른바 공항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돈이군요. 예. 그리고 배를 타고 출국세. 나가면 또 1,000원씩 냅니다. 네. 이것도 지난해 징수된 게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좀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그 골프장 가서 내는 돈도 있고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료 부과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예. 개소세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조금 골프장이 대중화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도하게 걷는 음.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가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한 부가금은 미세먼지나 혹은 나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해서 일종의 벌칙처럼 쓰이거나 네. 아니면 환경이 깨끗해졌을 때 수혜를 받는 누군가로부터 걷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게 원칙인데 예. 공항세 같은 10,000원씩 내는 건 이게 이름이 아마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관광을 좀 진흥시키자는 목적으로 쓰는데 해외 나간 사람한테 이게 벌칙 매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렇다고 한 이분들이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지금 자금이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출국 납부금하고 동화상영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여유 자금이 과다 누적돼 있다. 50%로 낮춰도 된다. 이런 것이고요. 예. 환경 개선 부담금도 지금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지금 경유차 이런 부분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거기다만 과도하게 부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상가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 공시제를 시행할 거라는 뉴스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가격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세금을 매길 때. 예.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국가가 실제 건물의 적정 가격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네. 마음이야 세금 카드를 꺼내고 싶은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조세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쉽사리 인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을 좀 현실화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동산의 평가 금액 자체를 올려놓으면 세율은 그대로 있어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이 그동안 시가보다 세금을 매기는 그 과표 기준이 되는 뭐 공시지가든 기준시가든 이런 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군요. 국토연구원 자료에 보면은요, 2013년 기준으로 전국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보면 상업 건물이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말은 한 100억짜리 빌딩 있어도 예. 이 빌딩 가치는 30억이라고 보고 30억에 대해서만 그동안 보유세를 물려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걸 좀 현실화하자. 예를 들어서 뭐 70%까지 올린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의 그 인상률은 없지만 결국에 들어오는 세금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70-80% 이상 반영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거래가 활발하니까 시가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니 그 세금 매기는 과표도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네네. 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상가나 공장들은 이걸 좀 그동안 게을리 해왔었네요. 정부에서. 사실 좀 그렇다고 봐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한 75.5%, 예. 토지는 61%라고 하고요. 상업 건물 아까 30%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거래가 얼마 잦냐에 따라서 사실 근거가 있어야 실제 거래 근거가 있어야 실거래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는 워낙 거래가 자주 되다 보니 그게 자꾸 반영이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반영이 안 됐었다라는 건데 얼마짜리인지 정부가 이 파악이 가격을 어렵다. 이제 좀 올려놓겠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세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재산과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상속의 수단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100억 원의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억 원짜리 상가 빌딩 예를 든 그 빌딩을 사서 물려주면 그죠. 30억짜리 세금은 한 물려준 30억, 거하고 예. 똑같이 판단을 해서 30억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테니 예. 당연히 그렇게 절세 되다 수단으로 보니까 써갖고 있겠군요. 이게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건물을 부동산을 이용해서 상속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예. 이제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 상속세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이 좀 있으시고 건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무 관련해서 어떤 분들 모셔서 항상 들으면 상속세 내진 증여세 절세 수단 중에 하나로 건물을 예. 상속해라 이렇게 건물이나 말씀하시잖아요. 혹은 뭐 저 토지나 이런 거를 그 실제 가격보다 많이 과표가 떨어져 있는 걸 사서 상속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걸 여러 번 들었는데 네네. 들으면서도 이게 조언으로 들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이런 걸 없애야 되는 문제인지 참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뒤늦게나마 좀 고치는 손보는 모양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TV의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20살의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황성준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질문이 재밌네요. 국가부채하고 외채하고 경제뉴스 듣다 보면 가끔 들리는 단어인데 둘 다 나라 빚인 것 같은데 왜 언제는 국가부채라고 부르고 언제는 외채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외채하고 국가부채는요, 둘 다 모두 나라 빚인 건 맞는데 이게 두 용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외채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빌려온 돈인데요. 외국에서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달러로 빌려왔겠죠. 그리고 갚을 때도 반드시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 우리나라 외채는 지금 한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좀 더 많죠. 그럼 이건 누가 빌려온 부채냐? 외채라고 하면 정부에서 빌려온 돈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다 합친 걸 외채라고 합니다. 물론 외채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외국 나가서 빌려온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한 100억 달러도 채 안 되고요. 4천억 불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기업들이 빌려온 부채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려면 외국 돈 환전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서 환전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은행이 외국 돈을 일단 빌려와야 우리한테 환전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당연히 빌려와야 되고 우리나라 조선회사가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짜리 배를 수주하면 50억 달러는 3년 후에 배 다 만들어서 납품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일단 배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단 외국에서 50억 달러를 빌려와서 배 만들고 나중에 배값 받으면 갚는 뭐 이런 방식도 쓰는데 또 그럴 경우엔 배값 받기 전에 50억 달러를 어딘가에서 꿔와야 되겠죠? 또 그런 식으로 외채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외채는 주로 이렇게 은행이나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은 대한민국 정부가 꿔온 달러가 너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들이 혹은 은행들이 외국에서 꿔온 달러가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외채 많다는 걱정을 왜 정부가 하냐? 정부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외채 빌려온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알아서 걱정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 빌려올 때는요.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친구들이 돈 못 갚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갚아줄게요. 이렇게 보증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외채 못 갚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가 나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부채는 뭐냐? 국가부채는 정부 부채와하고 동의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입니다. 아까 외채는 기업이나 은행이 빌린 외국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부채는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이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국채를 팔아서 원화로 빌려오고 만기가 되면 세금 걷어서 생기는 돈으로 즉 원화로 갚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달러로 빌려 들어온 건 외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 원화로 빌린 돈은 국가부채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외채는 밖에서 꿔온 돈, 국가부채는 안에서 꾼 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채는 아까 4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500조 원 되는데 국가부채는 한 700조 원어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채보다 국가부채가 조금 더 좀 많은 것이지요. 이 외채와 국가부채 언뜻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 질문 보내주신 황성준 학생 덕분에 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요 며칠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제 용어 가운데 하나가 통화 스와프입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통화, 즉 돈을 맞바꾸기로 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느냐 마느냐가 요즘 관심거리인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위기 때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길래 양쪽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 오늘은 이 얘기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려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설명 듣기로는 양국 중에 어느 한쪽이 이 돈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약속 이런 걸로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신네 나라 돈을 약속대로 좀 주시오 하면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정할 수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예. 말씀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이어서 최근에 이야기된 한중 통화 스와프 같으면 우리 원화를 맡기고 이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환율이나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전에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교환할지 또 어떤 식으로 금리를 매길지도 보통은 미리 정해놓게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 위안과 우리나라 돈 원화가 얼마인지는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텐데 비상시가 되면 그 당시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환율을 적용하는지조차 계약서에 미리 쓴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조건에 따라서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 나라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돈을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 나라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교환 방식이군요. 그렇죠. 항상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따른 조건을 미리 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이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질 때, 외환 보유액조차 부족해질 때 우리나라도 정규군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예비군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이것도 그런 예비군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이 작동을 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적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한미 통화 스와프로 생각을 합니다. 예. 1997년도 외환 위기 때는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통화 스와프와 같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 위기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고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하면서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 물론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한 2,600억 달러 이르던 외환 보유액이 2008년도 되면 2,000억 달러까지 순식간에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통화 수합을 맺었던 것이 이것이 외환 위기로 전이되지 않고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 미국과 연결했던 일종의 파이프라인이었던 통화 스왑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오고 우리나라 원화를 주는 그런 스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외환 시장에서는 좀 든든한 원군이 생긴 셈이니 실제로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예. 그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엄청나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유동성을 우리가 이제 원화를 미국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상 미국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보증을 해줬다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해준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시되면서 일본이나 영국, 유럽, 스위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미국에서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 레벨 정도로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에는 30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속하게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안정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주기로 한 것은 미국과 맺은 통화수합 협정은 말 그대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원화를 주고 그게 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거꾸로 미국은 그 나라 돈인 달러를 주는데 그 달러가 국제 통화니까요. 꽤 유용하게 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맺는 통화 수합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해하기로는 한국은 필요할 때 중국이 달라고 하면 원화를 주고 그 대신 중국 돈을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화를.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위기 상황에 미국 달러가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위안화도 도움이 됩니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 형태의 통화 수합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또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국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통화라도 통화 수합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통화 수합이 일본하고 원래 있었는데 이거 네. 역시 외교적인 갈등 속에서 연장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주요 국가 중에는 거의 중국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위안화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화 수합을 맺어놓는 것이 비상시를 대비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상시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달러는 필요한데 외환 보유액도 다 떨어지고 외국에서도 위기 상황이니 대한민국에는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은 뭐 필수적인 건 해와야 되니 석유 같은 것들은 그럴 때 달러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통화 스와프가 작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 위안화가 있으면 위안화로 석유를 사오거나 철광석을 사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물 결제에 사용되는 거는 위안화가 일부 사용될 수 있긴 한데요. 실제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결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든지, 뭐 대출 들어왔던 돈들이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달러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실물 결제도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달러화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안화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걸 달러로 교환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자본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역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홍콩이나 싱가포르 나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화를 달러 형태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매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러로 교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안화를 들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시장에 가면 그걸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외환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역외 시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역외 시장의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역외 시장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려운 점은 위기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인접한 국가들이 같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만 위기인 경우보다는 우리나라도 위기이고 중국도 위기이고 저 위기라는 건 다 달러가 부족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위안화를 줄 거냐. 즉 통화 수합을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언제든지 작동하는 강제 규정인지 아니면 요청을 할 경우에 그때도 검토해보고 우리 국가적 위기가 더 큽니다. 안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결국 사실은 이런 조건을 맺어놓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국이 외환보유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생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경우에도 우리도 이제 원화를 주는 것이고 그쪽도 위안화를 주는 즉 자국 통화이기 때문에 자국이 이제 발행할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돈을 달러 형태의 유동성으로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우리도 위안화를 받아오면 그걸 제일 좋기로는 중국 외환시장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갖다 쓰면 제일 좋을 텐데 그건 중국 당국이 싫어할 거고 그들도 달러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거꾸로 우리나라 원화를 그들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들도 원화를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또 달러로 바꾸려고 할 텐데 그것도 참 애매하고 그렇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화 수합 가운데 달러 형태의 통화 수합이 있긴 합니다. 그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다자간 협정 형태로 맺어놓은 통화 수합이 있긴 한데 이제 이건 또 통화 수합을 다자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여서 위기 상황이 났을 때 달러 형태이긴 한데 우리가 아주 손쉽게 또 빼쓰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어요. 그 나라들도 당연히 그때 가면 달러가 부족할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원군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약속 같은 거군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미국과의 연계가 높은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원을 받을 때도 미리 이 조약을 맺어놨던 것은 아니거든요. 미리 이 약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미국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미국이 자국과의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경제 규모를 결국은 고려해서 제공액을 결정했고 이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미 사이에 생긴 통화 수합도 유사시에 우리나라는 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지만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 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왜 맺어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국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 스위스한테는 무제한으로 통화 수합을 해줬고요.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우리, 캐나다,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이제 멕시코 같은 국가엔 한 300억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엔 한 150억 달러 정도씩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 정도만큼을 보증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보증을 통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환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에게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격이 됐겠군요. 네,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맺어주면 서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는 외환이 부족한 유사시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미국한테 손을 벌리면 되고, 그럼 미국은 돈을 찍어서 주면 되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왜 게요. 그렇게는 이거는 안 할까요? 일반적인 이게 보증에 사실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달러와 보증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개별 국가들이 경제 운영을 하거나 이런데 미국의 이 달러와 지급을 받는 것을 신뢰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매우 위험한 형태의 행동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보증을 사전적으로 또 해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군요. 예,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정차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또 잘못 울고 주정차를 한다거나 해서 적발이 돼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내는 경우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친절한 하나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출동하셨습니다.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미리 좀 예습을 해보니까 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이건 잘못한 그 경중에 따라서 많이 잘못했으면 벌금, 중간쯤이면 범칙금, 좀 사소하다 싶으면 과태료, 이렇게 구분하던데 대충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그 벌금은 중범죄, 음주운전 이런 중범죄에 해당이 돼서 그 범죄 기록까지 남거든요. 재판받고 판사가 그럼 내리는 게 벌금이군요. 그렇죠. 범칙금은 이제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지자체, 구청에서 단속할 때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돈들 다 이제 결국은 나라에서 걷어갈 텐데 그 돈은 쌓아놓고 별도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아니면 그거 어떻게 써요? 그 돈들 다 모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관리하는 거는 적발이 되면 전국 어디에서 적발이 됐건 그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집어넣습니다. 네. 인천 시민인 제가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과속을 했다 하면 그 범칙금은 국고로 보내지고 국가가 필요한 것에 쓰거든요. 탱크를 살 수도 있고. 네. 도로를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교통법규 중에 딱 3가지는 예외입니다. 주정차 위반이랑요. 버스 중앙차로 위반, 그리고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길 안 터졌을 때. 요 3가지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도록 권한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그 동네 시청에서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게 바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속초에 가서 주정차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인천 시민이더라도 그 과태료는 속초 시청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속초에 가서 하나씩께서 속도 위반을 하다 단속이 됐으면 그 돈은 속초 경찰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가고. 그렇죠. 불법 주정차를 해서 단속이 됐으면 그건 그냥 속초시청에 내서 속초시의 예산으로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 안 좋을 때 세금 안 거치고 그러면 열심히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다니면서 그 돈으로 지자체 살림한다. 그래서
저 예산 때문에 이거 단속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만도 있기도 하던데 진실이 뭡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아니면 그거는 좀 와전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불법 주차 단속을 해서 거둔 과태료를 그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갖다 쓰긴 하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공영 주차장 마련 같은 교통 관련 시설 투자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 조례를 좀 바꿔서 일반 예산으로 쓰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무슨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쓰기는 쓰되 네. 그 돈은 교통과 관련한 예산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청 건물 짓는 데 쓴다든가 혹은 구청에 다른 예산이 부족하면 당겨 쓴다든가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조례를 바꾼 것들도 간혹 있죠. 네.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고 나면 대개는 과태료 이제 단속되셨습니다라고 자동차 유리에 꽂아놓든가 네. 뭐 붙여놓든가 하시죠. 요즘엔 뭐 그냥 찍어가기만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단속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냥 살짝 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이제 독촉장도 못 받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소 자꾸 옮기고 네. 그러면 그럼 3, 4년 후에 갑자기 3년 전에 거 왜 안 내세요? 이런 독촉장이 날라오더라라고 하는 질문도 있던데 이거는 뭐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주차 위반 과태료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사면해 주는 겁니까? 사실상 평생 동안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그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5년 시효가 지나면 소멸이 되긴 되는데요. 예. 그 시효가 소멸된다는 뜻이 무조건 5년 동안 도망 다니고 안 내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과태료를 받아야 할 지자체나 관공서가 5년 동안 아무 도촉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5년을 넘어가 주면 그때 그 과태료가 없던 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용히 5년을 그냥 지내게 해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뭔가 그럼 독촉장을 한 번만 보내면 그때부터 또 5년. 다시 5년이 새로 시작되는 거고 안 되면 압류까지 걸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이사 가서 독촉장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럴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청 게시판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런 주소로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에 와서 고지서 받아가세요라고 게시판에 붙여놓거든요. 구청 게시판? 예. 나 그 게시판도 못 봤다. 내가 언제 구청 갈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전달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게시판에 또 그때부터 붙여놓으면 5년이 또 5년. 다시 새롭게 시작이 돼서 웬만하면 과태료를 내는 게 좋고요. 이거는 평생 따라가겠군요. 네. 요새는 연체료도 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한테 과징금이라는 걸 매기는 경우도 네,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과징금. 과징금은 기업들이 뭘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다든가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매기게 될 텐데 그 과징금들은 모아서 이건 어떻게 씁니까? 이것도 별도로 다른 용도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다른 벌금들과 함께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 소비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음료수 만드는 회사가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네. 그 피해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입었을 그렇죠. 테니. 예. 그런데 어차피 소비자도 똑같이 국민이고 그 정부가 대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걷는 그 벌금 갖고 소송 비용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네. 또 한 사람만 소송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 다 골고루 돌려주는 집단 소송제 도입하자 이런 소송해야 주장도 받을 있는 수는 겁니다. 있다. 네, 답은 국고로 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 짧게 하나 남았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가 속도 위반하면 그 딱지 벌금은 누가 냅니까? 공무원 네. 개인이 내나요? 나라에서 내나요? 이 질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운전한 공무원 차단해서 그 공무원이 내게 돼 있고요. 그게 원칙일 것 같긴 해요. 네, 누군지 못 알아내면 총무과로 일단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예. 그럼 관용차 그 시간에 누가 탔나 찾아내서 알 수는 있겠죠. 네, 공무원이 내는데 가끔 이제 보조금 예산으로 쓰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하다 그랬으니 저 김주임 억울하겠다 싶으면 회식비 좀 빼서 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긴급 출동이라면 소명을 해서 인정하면 안 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날씨 갑자기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제가 감기에 먼저 걸렸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감기 약들도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졸음 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세이프가드를 막겠다라기보다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돼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자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그 LG하고 삼성 관계자들까지 모여서 이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책회의 다음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난 5일날 있었던 미국의 예비 판정에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의 월풀이라는 회사가 자국 내 세탁기 산업에 이 우리나라 두 회사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어떻게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세탁기는 그 안에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사실 국내에서 세탁기를 많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쪽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돼서 오는 저가의 이 세탁기들을 막는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책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세탁기는 대상에서 제외하자. 요걸 우리가 좀 요구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부품도 좀 제외를 하자. 이렇게 미국에 요청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하, 예. 아니면 미국에 지금 LG나 삼성이 둘 다 세탁기랑 가전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탁기 공장이라는 게 그 결합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합만 해서 미국 생산이라고 팔면 세이프가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세이프가드라는 건데 세이프가드라는 게 결국 양쪽이 무역을 하다가 네. 어느 한쪽이 좀 불만이 있거나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의 수명과는 다르게 요즘 기업의 수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변하고 기업 인수합병도 점점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장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얼마나 되나 통계를 봤더니 2010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 개가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한 7개 뿐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2만 2천 개나 되는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 가운데 증시에 상장된 회사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4%는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장수기업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열어서 자유로운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활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과연 창업시장과 중소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조성될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오늘의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스튜디오에서 매일 얼굴을 보다가. 네. 예. 첫 소식은 통상 관련한 얘기네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네네. 이 내용이 일단은 우리는 세탁기 부품은 좀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군요. 지금 이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 쪽에 이걸 요구한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 중에 하나가 이 부품은 좀 제외해도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그 영화 상영관 부담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고 또 해외 나갈 때 나가는 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1개 항목이 그 2015년도 기준으로 3조 한 4,600억 원 정도를 거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소개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라고 하면 폐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매번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심사를 받아서 네. 예산을 쓰는 게 늘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에 붙은 부과금을 붙이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계속 남용되고 있고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표 한 장에 얼마나 붙어 있어요? 네. 이 영화발전 기금 또는 이런 등등의 기금이? 영화관에 가서 이제 만약 뭐 시간대마다 가격이 좀 달라서 10,000원짜리 입장권을 샀다라고 보면은요. 네. 관객들이 3%가량의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0원 정도 부담금을 내왔다. 실제 영화값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만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면 들어가는 입장객들한테 돈 좀 걷는 게 명분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합당한데 과도하게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그 고쳐서 존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 상영관 입장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존치는 하되 조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이게 한 500억 원 거쳤거든요. 2008년도에 270억 원 거치던 게 2배 이상 거치고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영화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낮춰도 된다. 부담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된다고요. 출국 납부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보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는 출국자들에게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 세이프가드라고 부릅니까? 미국에서만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년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산업보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무역이라든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뤘던 최근에는 거의 꺼내 들지 않던 카드인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국 산업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10년 지난 카드를 이제 최근에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국 내 산업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나 아니면 무역 제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안이 미국에 있고요. 여기에 그 근거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들어보죠.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보러 가서 표를 한 장 사면 거기에는 뭐 다양한 이것저것이 붙어 있어요. 특히 영화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과금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좀 뭔가 손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흔히 이제 부과금이라는 이름들로 많이 붙어 있고요. 이를 준조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세금은 아닌데 거의 세금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지도 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02년부터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전문기관 그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부담금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단위로 전체 평가를 해오다가 2010년부터 전체 항목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매년 한 부분씩 해서 3년간 전체를 평가하는 걸로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산업, 환경, 문화, 금융 분야의 이런 부담금들, 자질구레한 부담금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42개의 부담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그 아까 영화산업 상영관에서 내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인당 10,000원씩 걷고 있거든요. 이른바 공항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돈이군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면 1,000원씩 냅니다. 이것도 지난해 징수된 게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좀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골프장 가서 내는 돈도 있고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료 부과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개도세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조금 골프장이 대중화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도하게 걷는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과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한 부과금은 미세먼지나 혹은 나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해서 일종의 벌칙처럼 쓰이거나 네. 아니면 환경이 깨끗해졌을 때 수혜를 받는 누군가로부터 걷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게 원칙인데 예. 공항세 같은 10,000원씩 내는 건 이게 이름이 아마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관광을 좀 진흥시키자는 목적으로 쓰는데 해외 나간 사람한테 이게 벌칙 매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 이분들이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지금 자금이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출국 납부금하고 동화상영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여유 자금이 과다 누적돼 있다. 50%로 낮춰도 된다. 이런 것이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도 지금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지금 경유차 이런 부분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거기다만 과도하게 부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상가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 공시제를 시행할 거라는 뉴스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가격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세금을 매길 때.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국가가 실제 건물의 적정 가격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마음이야 세금 카드를 꺼내고 싶은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조세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쉽사리 인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을 좀 현실화해서 다시 말해